70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한 남자 아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독립하셔야죠. 여행 가방 하나 들고 쫓겨난 그 노인이 몇 달 뒤 전국을 뒤흔든 이유는 버려진 아버지의 완벽한 역습. 챕터 1. 버려진 자리. 춘호는 병원에서 돌아온 뒤 거실 소파에 앉아 청구서를 펼쳐 들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다. 진료비, 약가, 그리고 다음 달 검사 예약까지.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청구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아버지,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아들 부부가 마주 앉았다. 며느리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고 아들은 시선을 회피하며 말을 꺼냈다. 저희도 솔직히 힘들어요. 애 키우고 대출 갚느라 정신이 없고 매달 적자예요. 며느리가 냉랭한 목소리로 거들었다. 요즘 요양시설도 괜찮다던데요. 전문적으로 돌봐주시는 곳도 많고. 춘호는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챘다. 그들은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아들이 결정타를 날렸다. 아버지도 이제 독립하셔야죠. 저희도 저희 인생이 있잖아요. 독립, 그 단어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70평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던지는 독립이란 사실상 내쫓음이었다. 춘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춘호는 마지막 남은 살림을 작은 여행 가방에 넣기 시작했다. 낡은 옷가지 몇 벌, 약 봉지, 그리고 오래된 지갑 가방은 너무나 가벼웠다. 평생을 살아온 흔적이 이렇게 적다는 게 서글펐다. 집을 떠나는 아침, 현관문을 열자 손주가 멀뚱히 서 있었다. 아이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춘호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그는 속삭였다. 내가 짐이었구나. 기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춘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고 창밖 풍경은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 결국 그가 도착한 곳은 역 근처의 낡은 고시원이었다. 월세는 싸지만 그마저도 부담스러웠다. 방은 2평이 채 되지 않았고 형광등은 깜빡거렸다. 춘호는 가방을 구석에 놓고 좁은 침대에 몸을 눕혔다. 천장에 금이 간 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늦은 밤 그는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 컵라면을 끓였다. 김이 오르는 라면을 바라보며 춘호는 갑자기 눈물이 났다. 가족과 함께 먹던 저녁 식사, 손주가 웃던 모습, 모든 것이 아득했다. 그는 라면을 후루룩 소리 내어 먹으며 빈 방의 적막을 견뎠다. 벽 너머로 누군가의 통화 소리가 들렸다. 또 다른 쪽에서는 음악 소리가 새어나왔다. 잠을 이루기 힘든 밤이었다. 춘호는 눈을 감고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다. 며칠이 지나며 건강은 더욱 나빠졌다. 기침이 잦아지고 병원은 멀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고 그마저도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그는 약국에서 파는 기침약으로 버텼다. 어느 날 고시원 뒤편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상자를 뒤적이다. 춘호는 깜짝 놀랐다. 오래된 목공 도구들이 나왔다. 녹슬고 낡았지만 그의 손에 익숙한 무게였다. 젊은 시절 몫으로 일하며 사용하던 그 도구들이었다. 그는 도구를 들고 방으로 돌아와 손끝을 들여다봤다. 굳은 살이 아직 남아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그곳에 새겨져 있었다. 그래도 이 손으로 가족 먹여 살렸는데 목이 메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자존심이 되살아났다. 그는 작은 나무 조각을 손에 쥐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나무의 질감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춘호는 고시원 옥상으로 올라가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다. 칼날이 나무를 깎아내는 소리, 그 소리 속에서 그는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며칠 뒤 같은 층에 사는 젊은 청년이 다가왔다. 아저씨, 그거 직접 만든 거예요? 춘호가 만든 작은 나무 상자를 보며 청년이 물었다. 춘호는 쑥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와, 진짜 대단하신데요. 요즘 이런 거 손으로 만드는 사람 없어요. 오랜만에 들어본 칭찬이었다. 가슴 한편이 조금 벅차올랐다. 춘호는 웃음을 지으며 청년에게 상자를 건넸다. 청년은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고 내려갔다. 춘호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버려졌다는 상처 속에서도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작지만 분명한 불씨가 그의 마음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챕터 2. 다시 시작되는 손끝. 춘호는 고시원 1층 게시판 앞에 섰다. 손에는 어포 용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또박또박 썼다. 소규모 목공 수리 가능. 의자, 문짝, 서랍 등 연락주세요. 그 아래 자신의 방 번호를 적었다. 용지를 게시판에 붙이고 뒤로 물러서서 바라봤다. 누가 봐줄까? 아무도 연락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불안이 밀려왔지만 이미 붙인 종이었다. 사흘이 지났다. 아무 연락도 없었다. 춘호는 매일 게시판을 확인하며 종이가 찢어지거나 떨어지지 않았는지 살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누군가 그의 방문을 두드렸다. 혹시 목공 수리하신다는 분이세요? 중년 남자였다. 근처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한다고 했다. 가게 의자가 삐걱거려서요. 고칠 수 있을까요? 춘호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다음 날 춘호는 분식집으로 갔다. 의자 4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낡고 삐걱거렸지만 충분히 고칠만 했다. 그는 의자를 고시원으로 가져와 밤새 작업에 들어갔다. 톱질 소리, 사포질 소리가 좁은 방 안을 채웠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어디를 어떻게 만져야 하는지, 어느 부분을 보강해야 하는지. 춘호는 오랜만에 느끼는 집중 속에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새벽녘 기침이 나왔다. 숨이 가빠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나사를 조이고 의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흔들어 봤다. 삐걱거림이 사라졌다. 아침에 의자를 다시 분식집으로 가져갔다. 사장은 의자에 앉아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거 새 거 같네. 정말 고마워요. 그는 수리비를 건네며 연신 고마워했다. 춘호는 그 돈을 손에 쥐고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뿌듯함이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분식집 사장이 주변 상인들에게 이야기했고 일주일 뒤부터 수리 의뢰가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서랍장 손잡이 교체, 문짝 보강, 테이블 다리 수리 작은 일들이었지만 춘호에게는 전부였다. 고시원 복도에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의자를 들고 오는 사람, 작은 책장을 들고 오는 사람 관리인은 처음엔 눈살을 찌푸렸지만 춘호가 조용히 일하고 복도를 깨끗이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묵인했다. 작업 도중 기침이 심해질 때가 많았다. 숨이 가빠 잠시 멈춰야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춘호는 참았다. 손을 멈추고 싶지 않았다. 일하는 동안만큼은 버려진 노인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작업대가 없어서 그는 방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일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을만 했다. 톱밥이 날리고 나무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냄새 속에서 춘호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어느 날 저녁 옆방에 사는 청년이 문을 두드렸다. 아저씨,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청년은 대학생이었다. 건축학을 공부한다며 관심 있다고 했다. 춘호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청년의 눈빛이 진지해서 허락했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래, 그렇게 근데 힘은 빼오. 짧은 대화가 오갔다. 청년은 서툴렀지만 열심이었다. 춘호는 가르치며 자신도 배우고 있다는 걸 느꼈다. 말로 설명하려니 자신이 하던 일을 더 정확히 이해하게 됐다. 그날 밤 청년과 함께 컵라면을 끓여 먹었다. 청년은 학교 이야기를, 춘호는 옛날 공사장 이야기를 나눴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대화의 온기였다. 외로움이 조금 덜어지는 기분이었다. 아저씨 손재주 진짜 좋으시네요. 청년의 말에 춘호는 쑥스럽게 웃었다. 칭찬을 들을 때마다 잊고 있던 자신감이 조금씩 되살아났다. 어느 날 더 큰 의뢰가 들어왔다. 작은 책장을 처음부터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었다. 수리가 아니라 제작이었다. 춘호는 잠시 망설였다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해보겠습니다. 그는 도면을 그리고 필요한 나무를 샀다. 작은 연장들을 하나씩 사모으기 시작했다. 톱, 끌, 사포, 자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그의 방은 점점 작업실처럼 변해갔다. 새벽녘 나무를 다듬을 때면 다른 모든 근심이 잠잠해졌다. 병원비 걱정, 아들 부부 생각, 외로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나무와 손끝의 감각만 남았다. 책장이 완성됐을 때 춘호는 한참을 서서 그것을 바라봤다. 자신이 만든 것이었다. 온전히 자신의 손끝에서 태어난 작품이었다. 고시원 관리인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 칭찬 엄청 하던데요.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고. 춘호는 겸연쩍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환하게 웃었다. 방은 이제 도심 속 작은 공방처럼 보였다. 도구들이 벽에 걸리고 나무 조각들이 구석에 쌓였다. 좁았지만 충만했다. 수고비를 받을 때마다 춘호는 자신이 다시 일하는 사람임을 느꼈다.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스스로 서 있는 사람. 그 감각이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초췌함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다. 살아있다는 빛이 그곳에 있었다. 늦어도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춘호는 그렇게 속삭이며 다시 작업대 앞에 앉았다. 그의 손끝에서 새로운 삶의 첫 장이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쓰여지고 있었다. 챕터 3. 뒤집힌 행운. 선생님, 이거 큰일인데 할 수 있으시겠어요? 동네 주민이 춘호를 찾아왔다. 오래된 폐가를 수리해달라는 의뢰였다. 집은 10년 넘게 방치되어 문짝은 떨어지고 마루는 썩어 있었다. 규모가 좀 큰데요. 춘호는 현장을 둘러보며 망설였다. 혼자 하기엔 벅찼다. 하지만 주민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해보지 뭐. 그는 마음을 잡고 작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춘호는 매일 아침 폐가로 향했다. 썩은 나무를 걷어내고 새 목재로 교체하고 하나하나 손으로 다듬어 갔다. 땀이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일주일째 되던 날 근처를 지나던 젊은 청년이 그의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70 노인이 허리를 굽혀 나무를 재는 모습, 정성스럽게 못을 박는 모습이 묘한 감동을 주었다. 청년은 몰래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춘호의 섬세한 손놀림, 집중하는 눈빛, 그리고 완성되어가는 집의 모습이 프레임에 담겼다. 그날 저녁 청년은 영상을 SNS에 올렸다. 이 시대의 진짜 장인을 만났습니다.
70 노인이 혼자 폐가를 되살리고 계십니다.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좋아요가 수백, 수천 개씩 늘어났다. 댓글창이 응원의 메시지로 가득 찼다.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네요. 저 손놀림 좀 보세요. 예술입니다. 춘호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는 여전히 묵묵히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며칠 뒤 폐가 리모델링 작업 영상이 인생 역전 콘텐츠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다. 조회수는 100만을 넘어섰고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랐다.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시청자들이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춘호는 어리둥절했다. 내가 왜? 그냥 일하는 건데. 하지만 방송국의 간곡한 요청에 결국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어색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놨다. 가족에게 버려진 이야기, 고시원에서 다시 시작한 이야기, 그리고 나무를 만지며 되찾은 삶의 의미.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전국에서 의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문자는 수십 통씩 쌓였다. 할아버지, 저희 집 테이블 좀 만들어 주세요. 선생님, 작은 서재 제작 가능하신가요? 꼭 선생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춘호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다. 대기업에서도 연락이 왔다. 재능 기부 협업 제안이었다.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함께 작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고시원 주인이 글을 보며 웃었다. 이제 진짜 공방 하나 차리셔야겠어요. 이 좁은 방으로는 안 되겠어요. 춘호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의뢰는 점점 많아지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도구와 장비들이 방 안에 다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늘어났다. 복도까지 나무 재료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결국 춘호는 작은 창고를 얻기로 결심했다. 역 근처의 낡은 창고였지만 충분히 넓었다. 그는 그곳을 청소하고 작업대를 설치하며 첫 공식 작업실을 만들었다. 작업실이 문을 열자 지역 청년들이 찾아왔다. 선생님,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 목공 기술 좀 가르쳐 주세요. 춘호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열었다. 젊은이들의 열정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작업실은 점점 배움의 공간이 되어갔다. 청년들은 춘호의 손놀림을 지켜보며 하나씩 배워갔고 춘호는 가르치며 자신도 성장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삶이 달라졌어요. 한 청년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대학을 그만두고 방황하던 청년이었는데 목공을 배우며 다시 꿈을 찾았다고 했다. 춘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이 누군가의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지역 신문에 그의 이야기가 실렸다. 70에 다시 시작한 인생, 목공 장인의 역전 스토리. 기사가 나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작업실을 찾았다. 의뢰는 넘쳐났고 작업 일정은 몇 달 뒤까지 꽉 찼다. 춘호는 신기한 마음으로 스케줄표를 바라봤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기네. 그는 믿기 어려워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고시원 좁은 방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내일을 걱정하던 자신이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가장 먼저 작업실에 도착해 작업대를 닦았고 도구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젊은 제자들이 선생님, 이제 쉬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지만 춘호는 고개를 저었다. 일하는 게 쉬는 거야. 손을 멈추면 그게 죽는 거고. 그의 손은 여전히 나무를 만지고 있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그 손으로 그는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냈다. 저녁 무렵 작업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춘호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봤다. 인생이 느리게라도 뒤집힐 수 있다는 것,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라는 것, 그는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었다. 작업대 위에 나무 조각을 쓰다듬으며 춘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챕터 4. 찾아온 자식들. 어느 날 오후 춘호는 작업실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익숙한 두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였다. 춘호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반가움보다는 낯섦과 경계심이 먼저 밀려왔다. 아버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작업실 안을 둘러봤다. 아버님, 요즘 일이 많으시다면서요? 뉴스에서 봤어요. 그 말투가 춘호의 귀에 거슬렸다. 진심 어린 축하가 아니라 계산이 섞인 말이었다. 아들은 천천히 작업실 내부를 훑어봤다. 장비들 쌓인 목재, 벽에 붙은 작업 스케줄표. 그의 눈빛이 하나하나를 평가하듯 지나갔다. 여기 괜찮네요. 규모가 꽤 되는데. 춘호는 대답 대신 도구를 내려놓았다. 왜 왔냐? 직설적인 질문이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아버지 몸은 이제 괜찮으세요? 걱정돼서 왔죠. 거칠해였다. 춘호는 그걸 알았다. 자신을 내쫓던 그날의 차가운 눈빛을, 냉정한 말투를 그는 잊지 않았다. 며느리가 다가와 작업대를 쓰다듬었다. 아버님, 혼자 이 큰일 하시기 힘드시죠? 우리도 좀 도울게요. 도움, 그 단어 뒤에 숨은 의도를 춘호는 읽을 수 있었다. 그래, 뭘 도와줄 건데?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본론을 꺼냈다. 관리 같은 거요. 아버님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재산 정리도 필요하고. 재산, 그 단어가 나오자 춘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들이 옆에서 거들었다. 아버지 성공은 모두의 기쁨이잖아요. 우리도 함께 나눠야죠. 능청스러운 말투였다. 춘호는 그들을 번갈아 바라봤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전히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손주는? 춘호가 물었다. 며느리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애는 학원 있어서 못 왔어요. 거짓말이었다. 아이를 데려오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다. 할아버지와 정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 사실이 춘호의 가슴을 은근히 찔렀다. 손주의 얼굴이 보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조차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것은 바로 눈앞의 이들이었다. 대화는 계속 어색하게 이어졌다. 아들 부부의 시선은 계속해서 작업실의 장비와 시설을 향했다. 무엇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계산하는 눈빛이었다. 며느리가 슬쩍 말을 꺼냈다. 아버님, 혹시 법적 정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업자 등록이나 그런 거요. 춘호는 그 질문에서 계산적인 냄새를 똑똑히 맡았다. 그들은 이미 변호사와 상담이라도 했을 것이다. 재산 분배, 상속, 그런 것들을 아직 안 했다. 춘호의 짧은 대답에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건 복잡하잖아요. 아들도 재빨리 거들었다. 아버지, 저희도 힘들어요. 솔직히 애 키우고 대출 갚느라. 아버지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 순간 춘호의 머릿속에 과거가 스쳐 지나갔다. 우리도 애 키우고 대출 갚기 힘들다. 아버지도 이제 독립하셔야죠. 여행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서던 그날. 손주가 멀뚱히 서 있던 그 아침. 택시 안에서 흘렸던 눈물. 춘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때도 그 말 했지 힘들다오.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며느리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그땐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핑계였다, 변명이었다. 춘호는 그들의 말보다 자신이 느낀 상처가 훨씬 깊다는 것을 알았다. 어쩔 수 없었다고? 춘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도 어쩔 수 없이 너희 집에 있었냐? 딴 데 갈 곳이 있어서 있었냐?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 며느리는 시선을 피했다. 침묵이 흘렀다. 작업실 안에는 묵직한 공기만 가득했다. 춘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다시 온 이유는 딱 하나지. 돈 재산 성공한 아버지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것. 그들의 태도 속에서 진심 없는 이익 계산만이 보였다.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그 말은 사과가 아니었다. 거래의 제안이었다. 춘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생각해 볼게. 짧은 대답이었다. 아들 부부는 더 할 말이 있었지만 춘호의 단호한 표정에 입을 다물었다. 그럼 연락 기다릴게요. 그들은 어색하게 인사하고 작업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춘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혼자 남은 작업실. 춘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흐렸다. 그러나 그는 과거처럼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춘호는 다시 작업대 앞에 섰다. 나무를 집어들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나무의 감촉이 그를 안정시켰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조용한 결심 하나가 그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이제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챕터 5. 역습의 순간. 춘호는 화려한 기자회견 대신 작업실에 조촐한 발표 자리를 마련했다. 의자 몇 개, 간단한 다과, 그리고 벽에 걸린 작품들. 그게 전부였다. 지역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가 가르쳤던 제자들, 함께 작업했던 동료들,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뒤편에는 아들 부부가 서 있었다. 며느리는 새 옷을 차려입었고 아들은 머리를 깔끔하게 넘겼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춘호가 앞으로 나섰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 여러분께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떨림이 없었다. 몇 달 전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집도, 희망도 없었죠. 청중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다. 아들 부부도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제 손에 도구를 쥐어주고 제 마음에 용기를 심어줬습니다. 춘호는 잠시 멈추고 청년들을 바라봤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이건 제 인생을 다시 세워준 사람들과의 작업입니다. 그가 천으로 덮인 작품을 가리켰다. 조수가 천을 걷어내자 아름다운 나무 조각 작품이 드러났다. 여러 손이 함께 만든 공동 작품이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청년들이 일어서서 환호했다. 춘호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그리고 다음 말을 이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려 합니다. 뒤편의 아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며느리는 손을 꼭 쥐었다. 그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제가 가진 것 대부분을 청년재단에 기부합니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다. 며느리의 입이 벌어졌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청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작업실, 장비,
그리고 제가 번 수익금 대부분을 다시 시작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버려지고 포기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재단입니다. 며느리가 숨을 크게 삼키며 일어섰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아들도 황급히 다가왔다. 아버지, 가족이 먼저죠. 이게 무슨... 춘호는 흔들림 없이 아들을 바라봤다. 가족이 날 버렸잖냐. 짧고 명확한 한 문장이었다. 아들은 얼어붙었다. 그때 너희는 내가 짐이라고 했어. 독립하라고 했지. 기억나냐?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다.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다. 변명하지 마. 난 다 기억한다. 차가운 눈빛도 냉정한 말투도. 춘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담겨 있었다. 아들 부부는 체면 때문에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주변 시선이 따가웠다. 춘호는 다시 청중들을 향해 돌아섰다. 이 재단은 저처럼 버려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노인들, 청년들, 누구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을요. 청년 한 명이 눈물을 훔쳤다. 다른 이도 고개를 숙이며 어깨를 떨었다. 선생님,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춘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여러분이 제게 해준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다. 이번엔 더 크고 길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다. 아들 부부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결국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며느리는 나가면서 한번 뒤돌아봤지만 춘호는 그들을 보지 않았다. 발표가 끝나고 사람들이 춘호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춘호는 한 명 한 명 손을 잡으며 감사를 전했다. 모두가 떠나고 작업실에 혼자 남았다. 춘호는 고요하게 작업대로 걸어가 손을 얹었다. 나무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이제야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다시 세웠다. 확신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다. 후회는 없었다. 아들 부부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이 가족의 도리라 생각했던 과거의 자신과 달리 이제는 알았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춘호는 작업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청년들과 함께 만든 작품들, 벽에 걸린 도구들, 구석에 쌓인 나무 재료들, 모든 것이 소중했다. 그는 오래된 연장 하나를 들어 천천히 닦기 시작했다. 녹이 슬고 낡았지만 여전히 쓸만했다. 춘호는 그 연장을 바라보며 자신을 떠올렸다. 늙고 버려졌지만 여전히 쓸모있지. 창밖으로 햇빛이 비쳐 들어왔다. 따뜻한 오후의 빛이 작업실을 가득 채웠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반짝이며 춤췄다. 춘호는 작업대 앞에 앉았다. 새 나무 조각을 집어들고 칼을 댔다. 조각이 부드럽게 떨어져 나갔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역습도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을 되찾는 완전한 선택이었다. 춘호는 그렇게 다시 일을 시작했다. 손끝에서 새로운 형태가 태어났다. 나무는 깎일수록 아름다워졌고 그의 마음도 그러했다.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버려지지 않을 사람. 스스로 일어선 사람. 춘호는 조용히 웃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다. 작업실 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춘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속 깎고 다듬고 만들었다. 그의 인생이 그러했듯이